강 회장은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맨 꼭대기층. 이곳은 그가 일군 제국의 심장부였어요. 책상 위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총수로서 그의 하루는 언제나 바쁘게 흘러갔어요. 회장님, 오후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죠. 그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자수성가 스토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사실 그의 시작은 운전기사였어요. 오래전 그는 한 저택에서 단순히 운전기사로 일했죠. 잠시만요. 곧 가겠습니다. 강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가 있었죠. 정갈한 운전기사 제복을 입고 저택 앞에 늘어선 고급 차량 옆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어머니와 함께 저택의 하인용 방에서 지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그곳에서 더 나은 삶을 꿈꿨죠. 강 회장은 사진을 가만히 매만졌어요. 지문이 다를 정도로 자주 꺼내보았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가락이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어쩌면 그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시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단지 성실한 운전기사였고 부잣집 회장님을 모시며 열심히 일했을 뿐이었죠. 언젠가는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젊은 시절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그의 삶은 서서히 무너져 갔어요. 오래된 기억 속에서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죠. 당시 그의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강 회장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고급 양복과 반짝이는 구두, 값비싼 시계. 지금의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듯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슬슬 가시죠. 비서의 재촉에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날이 떠올랐어요. 모든 것이 바뀌었던 그 운명의 날. 인생은 참 묘했습니다. 지금의 그를 만든 것은 하나의 선택이었어요. 불과 몇 초 만에 내린 결정이 수십 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강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그 선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하루였어요. 40년 전 서울 한남동의 고급 저택. 26살의 강민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제복을 다듬었어요. 저택의 운전기사로 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첫날처럼 긴장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까다로운 성격으로 유명했죠. 차 안의 온도가 한 도라도 차이 나면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민호야, 오늘도 힘내. 어머니 송영자 씨는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강민호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고 밤마다 들려오는 기침 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돈 드릴 필요 없어. 강민호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제 몰래 찾아간 의사는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도 했죠. 하지만 1,000만 원이 넘는 수술비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그의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김 회장님, 오늘은 대학로를 지나가시겠습니까? 차 안에서 강민호는 항상 공손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김 회장은 신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대 중반의 김 회장은 대한민국 재계를 주무르는 인물이었죠. 강민호는 백미러로 그를 살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저런 위치에 오를 수 있을까? 그런 꿈을 꾸는 것조차 분에 넘치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강민호가 차고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는 주위를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강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민호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남자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 서류만 김 회장에게 몰래 전달해 주세요. 대가로 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만 원이라니. 어머니의 병원비 절반은 해결될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는 즉시 의심했어요. 무슨 서류인데요? 불법적인 것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그저 사업상 제안서일 뿐입니다. 김 회장의 비서들이 맡고 있어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당신한테는 아무 위험도 없어요. 강민호는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에는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 의사가 했던 말도 생각났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별일 없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남자는 약속대로 돈이 든 가방을 건넸죠. 내일 아침 김 회장이 혼자 있을 때 전달해 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민호는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작은 봉투 하나, 그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서류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봉투를 받은 순간부터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마음을 다잡았죠. 거울 앞에 선 그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라야 했어요. 어머니, 저 출근합니다. 어머니는 약을 삼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조심히 다녀오렴. 그 미소가 강민호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주머니 속 봉투가 화상이라도 입힐 듯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김 회장을 태우고 본사로 향하는 차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어요. 백미러로 김 회장을 흘끔 바라보니 그는 평소처럼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려는 김 회장에게 강민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어제 누군가 회장님께 전해달라며 이것을 주었습니다. 김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누구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업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넣은 채 사무실로 향했어요. 강민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쉬웠어요. 이제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수술을 받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강민호는 매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저택이 발칵 뒤집혔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셨대. 동료 운전기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강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김 회장이 전날 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강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택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가족들은 모여들었고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산 문제로 김 회장의 가족들은 서로 등을 돌렸어요.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유언장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장남은 분노했죠. 이건 위조된 것이다.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강민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문득 그날 자신이 전달했던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봉투 안에 유언장이 있었던 걸까요? 강민호는 공포에 질렸어요. 저녁 하인 숙소로 돌아온 강민호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이 해결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대. 회장님 사망에 의문점이 있다며 강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한 일과 김 회장의 죽음이 연관되어 있을까요? 고민이 깊어지던 그때 또 다른 낯선 남자가 그를 찾아왔어요. 강 씨, 지금 바로 이곳을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강민호는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에게 서류를 건넨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곧 당신에게도 의심의 눈길이 향할 겁니다. 이 돈을 받고 멀리 떠나세요. 새 신분증도 준비해 뒀습니다. 그는 현금이 가득 든 가방을 내밀었어요. 강민호는 망설였지만 경찰이 자신을 찾아낸다면
어머니마저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운명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날 밤 강민호는 어머니를 데리고 저택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시작.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았어요. 자신이 전달한 서류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김 회장의 죽음과 관련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강민호는 이제 강대성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름, 강대성으로 살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어요. 낯선 남자가 준 돈으로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는 항상 김 회장이 그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대성아,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송영자 씨는 수술 후 회복 중이었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강대성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는 신문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여전히 김 회장의 죽음과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의문의 유언장, 가족 간 갈등 심화라는 제목이 그의 눈에 들어왔죠. 기사를 읽던 강대성의 손이 떨렸어요. 경찰은 유언장 작성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며 김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해서도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강대성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이 전달한 그 서류가 조작된 유언장이었고 그것이 김 회장의 죽음과도 연관되어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그날 저녁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열이 심하게 올랐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강대성은 급히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술 후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시켜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강대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면 신분이 탄로날 수도 있었죠. 그렇다고 어머니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악화되었어요. 강대성은 병원 의자에 앉아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창백한 얼굴, 깊이 파인 주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모든 게 다 제 탓이에요. 강대성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듣지 못할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죠.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강 선생님, 어머님 상태가 많이 위중하십니다. 폐렴이 심해졌고 다발성 장기부전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치료를 하고 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대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불공평했어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모든 건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죠. 그날 밤 송영자 씨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대성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울음을 참았어요. 이제 그는 세상에 혼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죠. 장례를 치른 후 강대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어요.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죠. 그는 남겨진 돈으로 작은 중고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미친 듯이 일했고 밤에는 경영과 재테크 책을 읽었어요. 성공해야 해.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될 거야. 그는 매일 그렇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성공하면 과거의 잘못을 덮을 수 있을 것 같았죠.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을 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강대성의 사업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타고난 사업 감각이 있었어요. 중고차 사업에서 시작해 부동산, 건설업으로 확장했죠.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뒷거래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공만이 목표였습니다. 10년이 흐른 어느 날, 사무실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던 강대성은 문득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어요. 이제 그는 중견 기업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시작이 어땠는지
알지 못했어요. 김 회장의 유산을 빼앗은 비밀스러운 공모자였다는 사실을. 강대성은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 뒤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그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은 타인의 몰락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어머니를 잃었죠. 강대성의 기업은 20년이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강그룹이라 불리는 그의 회사는 건설, 자동차, 전자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었어요. 50대 중반이 된 강대성은 대한민국 경제의 신화로 불렸죠. 자수성가한 사업가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며 경영대학원에서는 그의 성공 스토리가 사례 연구로 다뤄졌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비서가 건넨 스케줄표를 보며 강대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는 대학 강연, 저녁에는 재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강대성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내면에는 항상 불안과 허무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강대성은 문득 오래전 김 회장을 떠올렸어요. 그날 이후로 김 회장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했지만 알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죄책감이 더 커질 것 같았죠. 회장님, 김태우 부장이 찾아왔습니다. 비서의 안내로 들어온 젊은 남자는 강대성의 신임을 받는 부하였어요. 김태우는 몇 년 전부터 강대성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제 인수를 추진 중인 서울물산의 내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이 재무제표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강대성은 흥미롭게 서류를 살펴보았어요. 이 정보를 이용하면 서울물산을 훨씬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을 것이었죠. 비즈니스에서 그는 항상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기회가 보이면 주저없이 잡았어요. 설령 그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말이죠. 좋은 정보야. 잘했어. 이걸 이용해서 협상을 다시 시작하지. 김태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강대성이 가르쳐준 대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규칙을 무시해야 한다는 것을요. 저녁 재계 모임에서 강대성은 여느 때와 같이 웃고 농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항상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는 언제나 혼자였죠. 강 회장님, 요즘 건설 현장 사고가 많다던데 안전 문제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강대성은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계기로 안전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강대성은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장비 투자를 줄이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 2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그는 재빨리 사건을 덮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죠. 모임이 끝나고 차에 오른 강대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가면을 쓰고 살아남은 하루였습니다. 문득 그는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냉혹한 사람이 되었는지 생각했어요. 아마도 어머니를 잃은 그날부터였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흘러갔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과 고층 빌딩들, 그중 일부는 강대성이 세운 것이었죠. 그는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에 강대성은 정신을 차렸어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그의 저택은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너무 큰 집이었지만 그는 항상 더 크고 더 화려한 것을 원했어요. 그것만이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죠. 저택에 들어서자 오래된 가정부 이 씨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70대 이 씨는 강대성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식사 준비해 놓았습니다. 회장님, 강대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식욕이 없네요.
그냥 쉬고 싶어요. 이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강대성의 변화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한때는 진실되고 성실했던 젊은이가 어떻게 냉혹한 사업가로 변해갔는지를 말이죠. 서재에 앉은 강대성은 위스키 한 잔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강그룹의 회장이 된 지 정확히 30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언론에서는 그의 성공 스토리를 다시 한번 조명했고 축하 전화와 꽃바구니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강대성에게 이날은 그저 또 다른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30년 그는 중얼거렸어요. 30년 동안 그는 강그룹을 대한민국 최대 기업 중 하나로 성장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숭배했죠.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마치 메마른 사막처럼 그의 마음에는 그 어떤 기쁨도 슬픔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서재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그가 최초로 회사를 설립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머니는 살아있는 줄 알았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택을 떠났을 때 어머니는 이미 위독한 상태였고 그의 부재 중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요. 결국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문 앞에 서 있는 이 씨를 보며 강대성은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 씨는 낡은 종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대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안에는 발랄한 색감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죠. 이게 뭐지요? 이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회장님이 운전기사로 일하셨던 그 저택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회장님께서 이사할 때 제가 몰래 가져왔어요. 언젠가는 회장님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강대성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김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시절 운전기사 제복을 입은 자신이 서 있었죠. 두 사람이 마치 부자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이 사진은 어디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대성은 기억했어요. 그날은 김 회장의 생일이었고 김 회장이 직접 그를 불러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었죠. 자네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라네. 그렇게 말하며 말이죠. 이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사진 뒷면을 보세요. 강대성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김 회장의 필체로 쓰여진 글이 있었어요. 강민호에게, 나의 든든한 운전기사이자 미래의 사업 파트너에게, 곧 내가 계획하고 있는 새 사업에 자네를 참여시키고 싶네. 자네의 성실함과 총명함을 높이 사네. 김성준, 1985년 5월 3일. 강대성은 숨을 멈췄어요. 김 회장이 그를 사업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날 그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김 회장의 정당한 후계자로 성장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이건 정말. 말을 잇지 못하는 강대성을 보며 이 씨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장님, 제가 예전에 김 회장님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강대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예, 저는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장님이 그 서류를 전달했던 날도 저는 그곳에 있었어요. 강대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군가가 그의 비밀을 알고 있다니. 이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회장님을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셨어요. 당신의 재능을 알아보셨죠.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물려주려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강대성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 씨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면 이 모든 성공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씨는 슬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아서요. 그 전에 회장님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장님이 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아직 있다고 생각해서요. 강대성은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전달했던 그 서류가 바로 김 회장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후 김 회장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도 말이죠. 김 회장님, 그분은 정말로 자연사하신 건가요?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회장님께서 전달하신 그 서류 때문에 김 회장님의 마지막 시간이 평화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강대성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이 씨의 말과 낡은 사진 한 장이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신념을 흔들어 놓았죠. 자신이 범죄의 공모자였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김 회장님이 나를 사업 파트너로 생각하고 계셨다니. 강대성은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젊고 순수했어요. 희망에 가득 찬 눈빛이었죠. 그 눈빛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젠 거울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대성은 비서에게 뜻밖의 지시를 내렸어요. 김성준 회장의 가족들을 찾아봐요. 특히 장남 김준혁 씨의 현재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후 비서는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 회장의 가족들은 유산 분쟁 이후 모두 몰락의 길을 걸었어요. 장남 김준혁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사업에 실패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죠. 현재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차남과 딸들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한때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부자 가문이었던 그들은 이제 평범한 서민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강대성은 보고서를 읽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들의 몰락이 자신의 선택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하루 종일 사무실에 틀어박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랐어. 저녁이 되자 강대성은 결심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남자와 자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서류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수십 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의 권력과 돈이라면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준혁 씨, 실례합니다. 이틀 후 강대성은 김준혁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연 남자는 6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한때는 잘생겼을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술과 고통의 흔적으로 가득했죠. 김준혁은 처음에 강대성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구십니까? 강대성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강대성입니다. 강그룹 회장이죠. 김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가 자신의 초라한 아파트를 찾아왔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대성은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죠. 저는 예전에 당신 아버님의 운전기사였습니다. 강민호라는 이름으로 일했죠. 김준혁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는 강대성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납니다. 민호 씨, 아버지가 늘 칭찬하던 그 운전기사군요. 강대성은 김준혁의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작은 거실에는 술병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김 회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강대성은 그 사진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준혁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제가 당신 아버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강대성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날 자신이 전달했던 서류에 대한 이야기, 낯선 남자로부터 받은 돈, 그리고 도망친 일까지. 김준혁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차분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피해자였군요. 그들은 당신을 이용했던 거죠. 강대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 서류를 전달했죠.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했다는 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김준혁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독살이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리고 그 조작된 유언장 때문에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강대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가 전달한 것이 정말로 조작된 유언장이었고 김 회장은 독살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살인의 공모자였던 것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상해드릴 수 있을까요? 김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보상입니까? 돈요? 아니면 지위? 이미 늦었습니다. 강대성은 침묵했어요. 김준혁이 옳았습니다.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법이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 제가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가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강대성은 김준혁이 아파트를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그는 마침내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숨겨온 진실과 마주했어요. 차에 오른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영화처럼 흘러갔죠. 젊은 시절의 자신,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 그리고 그 운명의 서류까지.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운전기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강대성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본사로 갑시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대성은 비서를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성준 회장의 모든 가족들을 찾아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법무팀장도 불러주세요. 그날 밤 강대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쌓아올린 제국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이제야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을 인정하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강대성은 법무팀장과 함께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 중 3분의 1을 김 회장의 가족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어요. 또한 김 회장이 세운 재단을 다시 설립하고 그 이름으로 사회 환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죠. 회장님, 이렇게 하시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법무팀장의 우려에 강대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 개인의 재산으로 할 테니 걱정 마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영권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소. 일주일 후 강그룹 회장실에는 놀라운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 회장의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어요. 김준혁, 그의 동생 김준서, 그리고 2명의 여동생들까지. 그들은 모두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얼굴에 담고 있었습니다. 강대성은 모두를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신 것은 사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40년 전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 책임을 지금이라도 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준혁은 예전에 꿈꿨던 출판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김준서는 중단했던 의학 연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두 여동생들도 각자의 꿈을 이룰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으로 과거의 잘못이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옳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강대성의 진심 어린 말에 김준혁은 천천히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사람의 본질을 보는 눈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좋아하셨던 건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강대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언론에 진실을 공개했고 그 결과 강그룹의 주가는 잠시 폭락했고 일부 주주들은 그를 비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강대성은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어요.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서의 질문에 강대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작에 해야 했던 일들을 할 거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조용히 지내려고 해요. 강대성은 자신의 경영권을 내려놓고 사회공헌재단의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성준 재단이라는 이름의 그 재단은 교육과 의료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했어요. 그는 매일 재단에 나와 직접 일했죠.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1년 후 강대성은 자신의 저택 정원에 서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정원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김 회장과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죠. 회장님,
이제야 제대로 된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는 사진 속 김 회장을 향해 속삭였어요. 바람이 불어 낙엽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말에 응답하는 것 같았죠. 강대성은 이제 진정한 평온을 찾은 듯 했어요.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씻어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남은 시간 동안 올바른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어요. 비록 늦었지만 그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죠. 마지막 장면, 강대성은 창가에 서서 저물어가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오랜만에 맑고 투명해 보였어요. 오늘도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었죠. 자네의 선택이 자네의 인생을 결정하네. 하지만 잘못된 선택 이후에도 옳은 선택을 할 기회는 항상 있다네. 김 회장이 생전에 했던 말이 강대성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어요. 창밖으로 저무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강대성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은 모습이었습니다.